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동력 전달 요소 제도입니다. 동력 전달이라고 하면 원동축에서 전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들을 얘기하죠. 이것들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이나 축을 이어주는 커플링, 마찰차, 기어, 그리고 베어링, 벨트, 체인, 스프링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입니다. 축은 영어로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동력을 전달시키는 막대 모양의 기계 요소입니다. 이렇게 원형 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축은 보통 중실축이 사용되고, 중실축이라고 하면 속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축을 얘기하고요. 경량이 요구될 때는 중공축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 있는 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과 축이음이 많이 나오죠. 축이음은 축과 축을 두 개의 축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계 요소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이음은 또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 축 설계 시 고려사항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축 설계할 때는 강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 우리가 바퀴축을 얘기했을 때 바퀴가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이 걸리는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강성, 비틀림이나 처짐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게 바퀴가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해서 비틀림에 의한 응력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진동, 물체가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진동 또는 강제 진동을 해서 공진 현상이라고 해서 재질에 있는 고유 진동수와 운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이 같아져서 더 큰 진동을 발생시키는 걸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축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부식입니다. 방식 처리를 해서 부식이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 고온의 열을 받는 축 같은 경우는 크리프나 열팽창들은 고려해서 축을 설계해주면 되겠습니다. 축의 종류는 작용 하중에 따른 분류와 모양에 따른 분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작용 하중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번씩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차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차에 많이 사용하는 축이죠. 그래서 주로 굽힘 모멘트를 받는 축을 차축이라고 하고, 정지축과 회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축은 차축과 같이 차량이 움직이는 것, 차량이라고 하면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축과 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걸 회전축이라고 하고, 정지축은 자동차 바퀴축과 같이 바퀴는 회전하지만 축은 회전하지 않는 축을 정지축이라고 합니다. 축과 바퀴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면 회전축, 축 따로 바퀴 따로 움직이면 정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축은 축 위에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굽힘 모멘트를 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 굽혀지는 굽힘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다음 스핀들입니다. 주로 비틀림 모멘트를 받으며 직접 일을 하는 회전축을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정밀하고 변형량이 작고 길이가 짧아서 공작기계의 주축으로 많이 사용하죠. 선반을 한번 보게 되면 척이 물려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축축대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스핀들이죠. 그래서 회전 모멘트를 주로 받아서 정밀한 치수 가공이 가능한 그런 축을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동축입니다. 비틀림과 굽힘을 모두 받으며 동력 전달이 주목적인 축을 전동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직선축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일직선 형태로 이렇게 쭉 뻗은 축을 직선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크랭크축은 왕복 운동 기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또는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축을 크랭크축이라고 합니다. 크랭크축은 자동차 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 형태로 출력을 바꾸어서 변환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렉시블 축입니다. 플렉시블 축은 자유롭게 휠 수 있도록 강선을 2중 3중으로 감은 축이죠. 쉽게 얘기해서 쇠로 된 철사를 2중 3중으로 감아서 축 모양으로 만든 플렉시블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의 형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드릴을 볼 때 이렇게 직선적으로 생긴 드릴이 있는가 하면 플렉시블 축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드릴 가공을 할 수 있는 공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플렉시블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렉시블 축의 용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회전축으로 치수가 정밀하고 변형량이 적어서 주로 공작기계 주축에 사용하는 축을 물어봤죠. 일단 비틀림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스핀들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차축은 주로 구피마중을 받죠. 그리고 플렉시블 축은 휨이나 충격, 진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고 공간상의 제약이 있을 때 사용하죠. 크랭크 축은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데 사용하죠. 다음은 축의 설계입니다. 축의 설계에서는 축 지름 설계 값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상황을 묻습니다. 굽힘, 축이 이런 식으로 굽혀지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비틀림, 비틀림은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마치 빨래를 이렇게 짜듯이 비틀림이 걸리는 것, 그리고 위에서 눌러서 굽힘이 생기는 것,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이 축의 지름 값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축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공식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굽힘 모멘트만을 받는 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면 축의 지름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실축은 속이 꽉 차 있는 축을 얘기하고 중공축은 속이 비어 있는 축을 얘기하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서로 다르죠. 얘는 지름이 크고 얘는 지름이 작아요. 여러분 봤을 때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더 굽히기 쉬울까요? 단면이 얇은 게 더 굽히기가 쉽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면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굽히기가 어려워지죠.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게 단면계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면계수 Z는 파이는 다 3.14로 다 상수죠. 근데 D값,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면계수는 커져요. 다시 얘기하면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티는 힘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굽힘 모멘트 M은 시그마 Z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개념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면계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걸 좀 말로 풀어서 표현하게 되면 축의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힘을 버티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단면계수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 있는 시그마는 재질이죠. 재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응력이 다르죠. 그래서 나무보다는 쇠가 낫죠. 그래서 쇠, 굽힘 응력을 많이 버티면 버틸수록 굽힘 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을 이제 둘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몰 d로 정리를 한 거예요. 스몰 d를 빼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름값은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세제곱근, 제곱근이 아닙니다. 세제곱근은 그 안에 굽힘 응력이 있죠. 여기 굽힘이 영어로는 밴딩이죠. 그래서 그 앞자를 여기다 쓴 겁니다. 안 써도 돼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그래서 여기 발생하는 건 축에 발생하는 굽힘 응력을 나타내고, 10.2라고 하는 숫자는 파이하고 32가 넘어가서 32가 넘어가면 32가 위에 오죠. 거기에 파이는 3.14니까 그걸 나눠보면 10.2 몇몇몇몇이 나오는데 거기에 앞자를 쓴 거죠. 그리고 M은 축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굽힘 응력과 굽힘 모멘트를 주어주고 여기에 필요한 축에 설계할 때 지름값은 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중실축을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중공축은 바깥에 있는 지름을 스몰 D2라고 하고 안쪽의 지름을 D1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단면계수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넣어서 이항을 다 시켜보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기능사 수준에선 중공축은 계산이 조금 어렵게 돼서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볼 건 중실축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면계수하고 이런 굽힘 모멘트를 자세히 뭐 유도하거나 하지 않는 건 이건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뭐 일반 기계기사, 이제 기능사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중실축의 축지름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축이에요. 비틀림 모멘트가 걸리면 여기에서는 전단 응력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굽힘 모멘트에서는 굽힘 응력이 나왔었죠. 근데 비틀림 모멘트에서는 전단 응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는 극단면 계수라고 하는 계수를 쓰는데, 단면 계수하고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면의 축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면 계수가 여기 들어가죠. 비틀림 모멘트는 T는 타우 ZP라고 해서 이런 공식을 쓰는데요. 아까 극단면 계수는 단면 계수랑 비슷하다고 했죠. 원지름이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버틴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재료 자체가 전단 응력이 많이 버티는 재료일수록 더 많이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두 개를 정리를 한 거죠. 뭘로요? 네, 스몰 d로 정리를 하면 세제곱근에 몇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제곱근에 타우라고 읽습니다. 얘는 축에 발생하는 굽힘이 아니고 전단이에요. 바꿔주세요.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응력이에요. 그리고 T는 축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가 아니고 비틀림 모멘트죠. 네,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그리고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 그래서 5.1이라고 하는 숫자도 16이 넘어가고 파이가 넘어가면 16분의 파이죠. 파이는 3.14니까 16을 3.14로 나누면 5.1 몇몇몇이 나오는데 앞에 5.1을 쓴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공축, 숙이 비어있는 축도 단면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단면계수에서 비틀림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을 가지고 이 항을 다 시키면 D2, 바깥지름을 보통 생각해요. T2로 다 정리를 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네,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서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굽힘 응력과 비틀림 응력을 동시에 받는 축입니다. M을 굽힘 모멘트라고 하고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죠. 이 모멘트 두 개를 가지고 상당이라고 하는 그 값을,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당 굽힘 모멘트나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환산을 해서 지름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굽힘 모멘트만 받을 때, 이럴 때는 지름값이 세제곱근의 굽힘 응력 그리고 10.2 굽힘 모멘트,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비틀림 모멘트만 받을 때는 지름값이 세제곱근의 타우, 전단 응력의 5.1 비틀림 모멘트, 이렇게 됐죠. 이 둘은 쉬워요. 근데 세 번째, 굽힘 모멘트하고 비틀림 모멘트를 같이 받을 때는, 이때는 얘 둘의 값을 가지고 상당 굽힘 모멘트 또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는 이 축지름을 환산해서 여기에다 넣어줍니다. 공식에다. 그래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T2라고 해요. 이퀄리즘 또는 이퀄의 뜻이에요.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굽힘과 모멘트를 둘 다 받을 때는 이 값으로 계산한 값이랑 똑같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의 비틀림 모멘트는 T제곱 더하기 M제곱을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상당 굽힘 모멘트는 M2라고 하죠. 이퀄이라고 해서. 그래서 2분의 1 M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 값이 어떤 값이었죠? 이 값이 이 값이죠. 그렇죠? 여기만 바뀌었죠.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M 플러스 T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환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식을 넣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막 써져 있는데 T 값이 나와 있고 M 값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시그마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를 모두 동시에 받는 축인데 여기서 시그마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D, 지름을 구할 때 세제곱근의 요런 모양의 10.2M 요런 모양의 공식을 사용할 텐데, 얘는 모멘트, 굽힘 모멘트만 받을 때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m자를 구하기 위해서 m 상당 굽힘 모멘트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m 플러스 루트 m 제곱 플러스 t 제곱, 얘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지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은 상당 값으로 변환시켜 준 다음에 그것을 공식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의 제도법입니다. 도면에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면도 때 우리 배웠을 거예요.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단면은 가능하다. 뭐 부분 단면도나 국부투상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축이나 보스는 몸체를 얘기합니다. 축이 끼워지는 몸체를 보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스의 끝 구석 자리에는 라운드 가공부가 필요하면 확대해서 기입해 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은 그냥 가까이서 보면 직각으로 보이는데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확대도, 투상도를 넣었죠. 그래서 확대도라고 하면 10대 1이에요. 우리 척도도 배웠죠. 무조건 오른쪽을 먼저 보라고 했죠. 오른쪽이 실물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실물은 1인데 왼쪽이 도면이죠. 도면에서는 10으로 그려요. 뻥튀기해서 그리죠. 그래서 배척이라고 할 수 있죠. 확대해서 그린다. 그쵸? 그래서 10배로 확대해서 그려보면 사실은 라운드가 이렇게 있어. 라운드는 0.4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 그림도 이 V 부분에 실제는 도면에서는 직각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니까 몇 배로 했죠? 10배로 확대해 보니까 라운드가 있어요. 그쵸? 라운드는 몇이에요? 1mm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긴 축은 단축해서, 그러니까 짧게 그릴 수는 있으나 실제 길이를 기입해야 됩니다. 종이는 297에 210이에요. 근데 축이 400mm예요. 바로 그릴 수 없으니까 축척을 하죠. 또는 이렇게 단축해서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단선을 그려놓고 중간을 비워놔요. 그러고 얘는 생략된 거예요. 대신 그 길이는 다 써줘야 돼요. 그쵸? 실제 길이를 기입해 줘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을 제도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긴 축은 단축해서 짧게 그려서 그릴 수 있고 실제 길이를 기입해 준다. 맞죠? 2번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합니까? 아니죠. 절단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구석 라운드 가공부는 필요에 따라서 확대해서 기입할 수 있다. 맞죠? 다음 4번 필요에 따라 부분 단면이 가능하다. 얘는 보통 키홈 이런 거 팔 때 많이 이렇게 부분 단면도로 표현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이음입니다. 축이음이라고 하면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원동축과 동동축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결해주는 기계였습니다. 모터가 이렇게 있어요. 모터. 여기에서 축이 이렇게 나오는데 회전력이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다른 축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가 축이음으로 이어져 있으면 모터에서 시작한 동력이 바퀴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모터에 있는 축을 원동축이라고 해요. 동력이 시작하는 축, 그리고 끝에서 동력을 받는 축은 종동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동축, 종동축 용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원동축, 종동축을 연결해주는 기계 요소가 바로 축이음이에요. 커플링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정확히 보면 축이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플링, 두 축을 연결해서 풀 수 없는 이음, 영구적으로 묶어주는, 계속 돌아가면서 묶여있는 이음을 얘기하고요. 클러치라고 해서 여러분 일종 보통 운전면허 있으시면 클러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운전 중에 두 축을 결합시킬 수도 있고 이걸 떼어놓을 수도 있는 축이음을 얘기합니다. 사용자가 원함에 따라서 두 축을 이어주기도 하고 두 축을 떼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전 클러치로 생각하면 클러치를 밟고 있으면 두 개의 축이 떨어져 있죠. 클러치를 떼면 두 개의 축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운전 중에 계속 결속이 되어 있으면, 둘이 연결되어 있으면 커플링이라고 하고요. 운전 중에 결속이 되기도 하고
또 단속이 되기도 해요. 끊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번갈아 갈 수 있으면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플링과 클러치는 종류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명칭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커플링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이음이에요. 머프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원통 속에 두 축을 끼워서 키로 고정한 축 이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녀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비녀키가 한쪽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대쪽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원통 속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키로 고정한 축 이음이다. 얘는 축과 하중이 작은 경우에 쓰입니다. 그 다음 반중첩 커플링은 전달 축보다 기울기를 이렇게 줘서 결합시킨 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축 방향에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기계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마찰 원통 커플링은 원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원통하고 여기 원통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축 외부에 원통에 원추형을 끼워서 두 축을 끼운 다음에 이 바깥쪽에 링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양쪽 끝에 링을 이렇게 꽉 조여주게 되면 둘이 축 이음, 둘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축과 이 원추형의 원통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이 작용하지 않는 축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 클램프 커플링 자주 사용하죠. 원통에 놓고 볼트로 체결해주는 축 이음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원통을 결합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축이 안에 끼워지겠죠. 그리고 얘를 볼트로 이렇게 조여버리는 거예요. 두 개에서 4개 정도의 볼트로 체결해서 조립이 용이한 특징이 있죠. 얘네 최대 지름은 200mm까지. 그리고 얘를 분할 원통 커플링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셀러 커플링. 셀러라는 사람이 발명해낸 커플링이에요. 머프 커플링, 그러니까 안에 키가 들어있는 커플링의 형태인데 얘는 커플링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한쪽은 이런 형식, 반대쪽은 이런 형식으로 키가 원뿔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키가 이렇게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원뿔형의 키를 넣고 하우징도 그 키에 맞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얘를 결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데요. 얘는 축선이 달라도 동일하게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축선이 얘 중심축이 살짝 어긋나 있어도 이 원통 키에 따라서 동일하게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랜지 커플링, 얘도 자주 나오죠. 이 원통 형태의 기계 요소를 플랜지라고 해요. 이 플랜지를 축에 미리 억지 끼워 맞춤으로 체결한 다음에 플랜지와 축은 억지 끼워 맞춤으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두 개의 축이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 볼트로 체결한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름 200mm 이상의 축도, 큰 축도 이음이 가능한 특징이 있죠. 다음 플렉시블 커플링이에요.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편심이 생기는 두 개의 중심선이 다른 축이나 고속 회전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원판으로 생긴 커플링인데요. 이쪽에 축을 끼우고 이쪽에 축을 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을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회색 부분이 고무나 이런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는 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유연한 영어 뜻이 플렉시블이죠. 플렉시블 커플링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올덤 커플링도 자주 나오죠. 원판에 직각 방향의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파는 거예요. 반대쪽도 가운데를 파는데 방향을 다르게 파요. 그리고 판 곳의 반대쪽은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올덤 커플링을 조합을 해서 두 축이 축선이 어긋나 있을 때 각 속도의 변화 없이 동력을 전달시키는 커플링입니다. 그 다음 유니버셜 조인트도 자주 나오죠. 두 축이 같은 평면에 있으면서 중심선이 교차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축 이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쪽 축은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이쪽 축은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같은 평면 안에 있죠. 그리고 교차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커플링이 갈라지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십자 형태로 한 점에서 모여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축 이음입니다. 얘는 제한이 있어요.
30도 각도까지는 괜찮아요. 30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도가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보죠. 축 이음 중에 두 축이 평행하고 각 속도의 변화 없이 토크를 전달한다. 각 속도 변동 없이라고 하면 올덤 커플링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은 클러치의 종류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물림 클러치예요. 이렇게 원동축과, 여기가 원동축이라고 하고 종동축이라고 하죠. 서로 물림이 가능하도록 이런 형식으로 턱을 만들어서 서로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죠. 이 턱의 형태는 네모가 보통이고요. 톱니형, 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찰 클러치입니다. 원동축과 종동축에 붙어있는 면을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이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또는 이 마찰력을 떼어서 동력을 단속하는 그런 클러치죠. 마찰 클러치는 과도한 토크가 전달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너무 과한 토크가 한 번에 걸리면 슬립, 미끄럼이 일어나면서 동력이 다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마찰력이 맞춰지면 이제 100%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이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운전용 클러치로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 유체 클러치예요. 방사상에, 그러니까 원주상에 날개를 갖는 임펠러를 서로 맞대어 놓고 유체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구동축, 원동축이고 여기가 종동축이죠. 근데 끝에 선풍기 날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안이, 케이스가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쪽에서 선풍기 날개를 돌리면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반대쪽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런 원리로 만든 클러치가 유체 클러치입니다. 얘는 일정한 토크, 일정한 동력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안전에 부품이 이렇게 임펠러, 그러니까 선풍기 날개가 부서질 염려가 없죠. 유체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에 오토기어 있죠. 요즘엔 주로 오토기어가 사용하죠. 오토기어는 유체 클러치가 되어 있고, 수동기어, 매뉴얼 기어라고 하죠. 그건 마찰 클러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원심 클러치, 스프링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축이 이쪽 가운데 하나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처음엔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회전력이 커지면 스프링 장력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붙어있는 드럼이 멀어지게 돼요. 결국엔 나중에는 닿게 되겠죠. 이 닿을 때 동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끊어져 있다가 회전력이 점점 커지면서 동력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클러치입니다. 문제를 보죠. 다음 중 운전 중에 두 축을 결합하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을 물어봤죠. 얘는 클러치에 대한 개념이죠. 클러치가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플렉시블 커플링은 커플링이고, 플랜지 커플링도 커플링이죠. 유니버셜 조인트도 커플링이에요. 근데 맞물림 클러치는 클러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과 축이음, 그리고 축의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